이것은 땅속에서 아주 오랜 시간 묻혀있던 돌입니다. 사람의 기술로 자르고 다듬어낼수록 제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빛에 닿으면 드러나는 영롱한 색과 광채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죠. 마치 주변의 빛을 그 안에 가둬놓은 듯 반짝이는 신비한 돌. 이 아름다움에 매겨진 가치는 오래전부터 천문학적인 수치를 넘나들었고, 사람들은 이것을 매우 귀한 돌이라는 의미로 보석이라 불렀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보석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마음을 사로잡는 보석들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사건들을 일으켰습니다. 보석이라 불리는 돌에겐 뭔가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보석과 과학기술, 그리고 욕망의 관계를 확인해 보려 합니다. 경기도 파주시 헤이리 마을엔 특별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엔 세계 곳곳에서 채취한 광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요. 무려 70개국에서 온 2,000여 점의 광물들이죠. 자세히 살펴보면 광물의 형태와 색, 그리고 광택이 뭔가 남다른 과거를 지니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공하지 않은 암석의 자태. 알고 보니 이들 광물엔 보석의 원석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짙고 선명한 보라색을 자랑하는 이 광물은 자수정입니다. 보라색을 띠는 석영으로 이러한 색은 결종 구조 안에 알루미늄과 철이 포함됐을 때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유럽에선 5대 보석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자수정은 귀한 보석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수정은 암석 안에 들어있을 때는 우리가 형태가 없기 때문에 석영이라고 부르고, 황암이라든지 이런 화성 관련 어떤 암석 안에 모양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육각 기둥의 마지막 끝에 가면은 6가지 면이 나타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수정이라고 부르는데, 가끔은 수정 안에 여전히 수포가, 그러니까 물이 남아있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물이 남아있을 때는 연구자들이 그 물을 잘 추출하면 거기에 생성된 온도라든지 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흰색의 눈밭에 투명한 유리 조각이 박혀 있는 듯한 이 광물은 다이아몬드의 원석입니다. 상상했던 화려한 모습이 아니기에 다이아몬드 원석은 아마도 전문가의 눈에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세공 기술이 보석의 가치를 얼마만큼 높일 수 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아마도 이 광물의 정체는 조금 쉽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힌트는 반짝이는 노란색 표면, 바로 금입니다. 금광에서 캐낸 원석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었네요. 숨은 그림을 찾듯 보석 원석의 정체를 알아맞히는 일은 그리 쉽지 않은데요. 사실 이곳에선 보석보다 더 보석 같은 아름다운 광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독특한 형태와 빛깔로 신비로운 기운을 자아내는 광물들. 만지면 손자국이 날 만큼 폭신할 것 같기도 하고, 자칫하면 부서질 것 같은 모습은 광물이라기보다 땅의 힘과 시간이 만든 예술작품처럼 느껴지는데요. 자연이 구현해낸 이곳의 모든 작품들은 권태호 관장이 직접 수집한 것이라고 합니다. 광물의 매력에 빠진 지질학자. 누군가에겐 평범한 돌덩어리처럼 보이는 광물들이 그의 눈에는 더없이 멋진 예술품이자 교육 자료라고 하는데요.
권태호 관장에게 있어 정제하지 않은 보석 원석의 매력이란 무엇일까요? 광물 원석들, 그야말로 보석급이라고 하는 원석들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거기를 보면 볼수록 이제 빠져들어가는 그런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매력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공을 하면 그거는 어느 정도 규율에 따라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석은 보는 것마다 다 다릅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게 아마 매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퇴적된 지층의 성질과 지각 운동, 그리고 땅속의 열이 가해진 길고 긴 시간은 매우 적은 확률로 특별한 광물을 만들어냅니다. 희소성이 보석을 정의하는 기본 조건에 포함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자연이 품은 여정의 끝에서 세상 밖으로 나온 광물은 그 가치를 아는 이들을 통해 사람의 손으로 들어가는데요. 개성 넘치는 현대인의 취향만큼 보석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각종 장신구로서 사용한다는 건 수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한데요. 그만큼 보석의 정의 또한 변함이 없죠. 아름답고 내구성을 지니며 희소성이 있는 광물. 여기서 아름다움이란 보석의 색과 강체, 그리고 투명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보석의 세계에선 이 조건을 갖춘 대표적인 4대 보석이 존재합니다. 보석의 왕, 다이아몬드, 금강석이라고도 불리죠. 다이아몬드는 탄소가 결정화된 광물로 0.05%의 불순물로 인해 다이아몬드의 색상이 결정됩니다. 대부분 무색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며 이 중 1만 분의 1의 확률로 컬러 다이아몬드가 산출되는데요. 질소와 붕소 원자의 유무로 나타나는 컬러 다이아몬드. 옐로우, 브라운, 오렌지, 핑크, 퍼플, 블루. 이 중에서도 짙은 푸른색 다이아몬드는 가장 극소량으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세계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는 무엇일까요? 1905년 남아프리카 광산에서 발견된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원석 중량이 3,100캐럿이 넘습니다. 1캐럿이 0.2g이니 컬리넌의 중량은 무려 620g이 넘는 것이죠. 가격으로 환산하면 20억 달러, 하나로 약 2조 2,290억 원입니다. 영국 왕실 소유가 된 컬리넌 다이아몬드는 97개로 쪼개졌고 가장 크기가 큰 컬리넌 1은 영국 왕의 대관식 때 사용하는 지팡이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영국 왕실의 소유가 되면서 이 큰 다이아몬드를 큰 다이아몬드 9개와 좀 작은 다이아몬드 96개로 쪼개서 연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큰 다이아몬드를 컬리넌 1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 순서에 따라서 1, 2, 3, 4 그래서 큰 다이아몬드는 컬리넌 9까지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가장 크게 쪼개서 연마가 된 컬리넌 1 다이아몬드는 약 530캐럿 정도 되는데요. 현재 영국 왕실의 보물이기도 하고 영국 왕이 대관식을 할 때 이렇게 보면 지팡이 영국 왕들이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를 이제 들고 있거든요. 그 지팡이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루비와 사파이어가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다음으로 경도가 높은 대표적인 유색 보석이죠. 이 두 가지 보석에 공통점이 있다면 같은 광물이라는 겁니다. 둘 다 산화 알루미늄으로 구성된 무색 투명한 강옥의 색을 내는 요소가 함유된 건데요. 강옥의 색을 띠는 발색소, 크롬이 들어가면 붉은 빛의 루비가 생성됩니다.
특히 비둘기의 핏빛이라고 불리는 피존 블러드 루비가 가치가 높죠. 붉은 빛을 제외한 유색 강옥을 사파이어라고 하는데 푸른 빛을 내는 건 철과 티타늄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루비와 사파이어는 색의 선명한 대비만큼 같은 광물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두 가지 모두 강옥이라는 사실은 1800년대에서야 비로소 드러났죠. 생명의 색이라 불리는 에메랄드는 최상품의 경우 다이아몬드보다 가격이 높게 책정될 정도로 가치가 있습니다. 에메랄드의 화학 성분은 베릴륨 알루미늄 규산염인데요. 녹주석 중에서도 녹색을 띠는 것을 에메랄드라고 하고 하늘색을 띠면 아쿠아마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또한 녹주석이 함유된 발색소에 따라 색이 결정되는 건데요. 에메랄드의 녹색은 크롬 혹은 바나듐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물, 보석을 손에 쥐는 이들은 나라의 최고 권력자, 왕과 로열 패밀리였습니다. 인류의 문화가 발전할수록 보석은 힘과 신성함을 반영해왔죠. 보석에 얽힌 역사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에피소드가 시간 속에 녹아있는데요. 대영 제국을 세운 엘리자베스 1세의 이야기 속에선 바다의 천연 보석이자 자수정과 함께 세계 5대 보석으로 꼽히는 진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초상화 속 여인은 16세기 잉글랜드의 왕 헨리 8세의 딸이자 엘리자베스 1세의 이복언니인 메리 투더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 부활을 위해 수백 명의 신교도들을 화형하며 피의 메리로 불렸던 여왕이죠. 그녀의 초상화에선 냉혹한 면모와 더불어 목걸이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이 커다란 진주는 그녀의 남편인 스페인의 필립 2세가 약혼 선물로 준 보석입니다. 후에 순례자라는 의미의 라페르그리나라고 불리는 진주죠. 메리 여왕이 사망한 뒤 라페르그리나는 다시 스페인 왕실로 돌아가는데 메리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엘리자베스 1세는 이미 언니의 라페르그리나로 인해 진주의 매력에 빠진 후였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는 스페인으로부터 나라를 구한 영웅의 이미지와 함께 왕의 위엄을 보석으로 잘 표현했는데요. 특히 진주는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 여왕의 정숙하고 품위 있는 힘을 상징했죠. 라페르그리나와 같은 값진 진주를 구하기 위해, 특히 스페인이 소유한 진주들을 빼앗기 위해 엘리자베스 1세는 해상 장악을 시도하게 됩니다. 방법은 스페인의 보물선을 약탈하던 영국 해적을 이용한 것인데요. 진주로 인해 시작된 영국의 해상 진출은 1588년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격파하며 그 힘을 증명했습니다. 라페르그리나는 결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손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대영 제국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었죠. 이는 종교 전쟁이자 식민지 전쟁, 그리고 진주로 시작한 결과였습니다. 현대 사회에 들어서는 이 보석이 가진 명성도 가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이 보석에서 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이 보석을 귀하게 여기고 열망해온 그런 기록과 역사가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명성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보석 관정원을 찾았습니다. 눈으로 직접 보기도 하고 각종 특수도구를 사용해 도출된 시각적, 수치적 결과에 집중하는 전문가들. 의뢰받은 스톤이 어떤 보석인지 정체를 확인하거나 보석의 등급을 평가하는 일을 하는데요. 감정의 기술을 이해하려면 먼저 감정과 감별의 명확한 차이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감별은 광학기계와 화학용액 등을 사용해 스톤의 내외부를 관찰합니다. 이를 통해 보석 광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확인하고 천연, 합성, 그리고 처리성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죠. 이후 감정에 들어가는데 감정은 보석의 등급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일을 말합니다. 유색 보석은 감정에 관한 뚜렷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다이아몬드의 경우 체계적인 감정 기준이 갖춰져 있어 세계 다이아몬드의 가격은 꽤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감별과 감정의 순서를 매기자면 감별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는 감정원에 들어온 모든 보석에 해당하는 일이죠. 저희 감정원에서는 이런 가치에 대한 평가는 따로 이렇게 내리진 않는데 저희는 이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만 이게 어떤 보석이고 이게 합성인지 천연인지 또는 이제 어떤 처리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만 보고 감별 결과를 도출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감별하는 건 광물이 지닌 고유의 특성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굴절률 또한 보석마다 고유한 수치가 있는데요. 해당 수치는 굴절계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톤의 빛을 조사한 뒤 보석 내부를 통과한 빛이 굴절되는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 이러한 굴절률 검사를 통해 천연석과 인조석 등을 감별해낼 수 있죠. 보석마다 각각의 전반사를 이용한 임계각의 특징을 이용한 그 굴절률 차이를 감별하는 감별 방법입니다. 지금 저희가 본 것은 이제 천연 루비인데요. 천연 루비 같은 경우에는 굴절률이 1.76에서 1.77 정도의 수치가 나옵니다. 사파이어나 루비의 합성 보석은 광학적 특징이 천연 보석과 똑같습니다. 비교하자면 천연 진주와 양식 진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합성석은 사람이 인공적으로 천연 보석의 환경 조건을 구현해 색과 굴절률, 구성 성분을 똑같이 만든 보석을 말하며 모조석은 화학적 구조와 성분이 천연 보석과는 완전히 다른 유리나 플라스틱, 세라믹과 같은 물질입니다. 그만큼 모조석은 구분이 쉽지만 합성석의 경우 여러 가지 감별 기기들과 감정사의 능력이 요구되죠. 감정원 한쪽에선 다이아몬드 감정이 이뤄지고 있었는데요. 다이아몬드의 상태를 분석하고 등급을 결정하는 과정. 다이아몬드의 평가 기준에 맞춰 세부적인 진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각종 광학 장비들의 사용은 감정의 최종 결론을 도출하는 데 필수적인 일이죠. 다이아몬드의 감정은 크게 4가지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컬러, 클래리티, 커트, 캐럿으로 컬러는 색, 클래리티는 투명도, 커트는 연마 상태, 캐럿은 중량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포시 기준에 따라 항목별 등급을 결정하고 감정사의 종합적인 평가로 인해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결정되죠. 다이아몬드의 커트 형태와 상태를 확인하는 이강민 부원장. 연마 방식에 따라 다이아몬드를 이루는 구조의 비율과 표면과 표면이 맞닿은 각도가 미세하게 달라지는데 이는 빛의 반사 효과와 관계가 있습니다. 과연 이 다이아몬드는 빛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커트법으로 만들어졌는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죠. 때문에 감정사는 스톤의 모든 비율을 컴퓨터 광학 측정 기구를 이용해 면밀히 측정한 후 국제 기준에 따라 커트 등급을 결정합니다. 커트는 말 그대로 이제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이아몬드는 빛의 광채가 대단히 중요한 보석입니다. 그래서 커트가 완벽하지 않으면 빛이
누광이 되면서 그 광채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고유의 그런 특징을 나타낼 수가 없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의 컬러라고 하면 무색의 투명한 것을 떠올릴 겁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 덕에 놓인 스톤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눈엔 등급에 따른 컬러들이 드러나는데요. 순수한 다이아몬드는 무색, 미량의 질소가 포함된 연노란색, 그리고 질소의 농도에 따라 짙은 노란색, 옅은 황색 등이 나타납니다. 다이아몬드의 컬러는 무색의 D 컬러부터 Z 컬러 순으로 상위 등급을 구분하는데, 여기서 청색과 적색의 펜시 다이아몬드는 별개의 기준으로 등급을 매긴다고 하네요. 보석 감정 기술의 발전은 곧 합성 보석 제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 속에서 발견한 보석과 과학 기술로 만들어낸 보석. 그 아름다움은 동일할지도 모르지만 희소성을 갖춰야 하는 보석의 조건대로 천연석이 제 가치를 인정받을 필요가 있죠. 그것이 그들의 진짜 이름과 품격을 증명하는 보석 감정사들의 역할이 필요한 이유일 겁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반적인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감별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전문가가 봐도 천원과 너무 구별하기 힘든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별하면 있어서 여러 가지 이런 현미경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분석기기들, 그런 분석기기 이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감별 기법들이 논문으로 발표가 되면서 항상 저희 보석 감정사들은 그런 해외 논문들을 매년 보면서 자기 기술을, 스킬을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또 나오는 것들도 제가 꾸준히 노력을 해서 감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석의 왕이라 불리는 다이아몬드의 매력은 모스경도 10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광물이라는 점과 시선을 사로잡는 특유의 광채입니다. 이 단단한 돌을 가공, 연마하려면 상당한 기술이 요구될 텐데요. 그렇다면 다이아몬드 원석을 이처럼 빛나는 보석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서울시 종로구 봉익동. 이곳에서 다이아몬드 연마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40년 경력의 김대근 대표는 다이아몬드의 빛을 만들어내는 장인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특히 등급이 낮은 스톤을 커팅 기술을 통해 상위 등급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미 누군가에 의해 완성된 다이아몬드의 품질을 재가공을 통해 높인다는 건 말만큼 쉬운 일이 아니겠죠. 오늘도 의뢰받은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조정할지 고민하는 김대근 대표.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날 다이아몬드의 변신 과정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다이아몬드는 커팅이 페어예요. 페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엑셀런트로 연마를 할 겁니다. 가치를 충분히 상향시키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가공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스톤의 프로포션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프로포션이란 다이아몬드의 형태와 구성 요소의 비율을 말합니다. 커팅 종류와 프로포션에 따라 다이아몬드의 광채가 달라지는데, 이는 빛의 굴절 및 반사와 관련이 있죠. 표준형인 라운드 브릴리언트 커트 구조를 살펴보면 거드를 기준으로 윗부분인 크라운과 아랫부분인 퍼빌리언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약 58개의 커팅 단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은 매우 높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에 들어온 빛은 대부분은 반사되는데, 이를 전반사라고 하죠.
빛은 스톤 밖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전반사되고 이때 우리 눈으로 가장 많은 빛이 들어옵니다. 때문에 다이아몬드 특유의 밝은 반짝거림은 스톤의 완전한 프로포션과 빛의 움직임이 만들어낸 결과물인 겁니다. 결국 낮은 등급의 다이아몬드를 재가공한다는 건 기존의 프로포션을 수정하는 일입니다. 이제 연마가 시작됐는데요. 스톤의 위치를 고정기로 정밀하게 맞춘 뒤 빠르게 회전하는 강철판 위에 다이아몬드를 올려놓습니다. 단면 하나하나 전문가의 감각과 집중력을 동원해 연마하는 과정. 단단한 스톤을 깎아내는 원리는 마찰력으로 강철판 위에 다이아몬드 분말과 오일이 발려 있어 스톤과의 강한 마찰을 통해 연마가 가능한 것인데요. 마찰 시간과 스톤을 누르는 강도는 전문가의 손끝에 달려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는 모스 경도가 최고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깨지는 게 없어서 물을 사용 안 하고 그대로 연마를 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유색 보석들은 전부 물을 뿌리면서 깨지지 않게 연마를 합니다. 연마 공정의 핵심은 다이아몬드의 중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커팅을 구현하는 것인데요. 어떤 식으로든 형태를 바꾸려면 스톤을 깎아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중량 소모는 곧 보석의 가치와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때문에 다이아몬드 연마는 전문가의 기술력과 노하우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커팅 기술이 원석의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알고 보니 다이아몬드 커팅은 시대에 따라 유행이 조금씩 달랐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들어섰을 땐 라운드 브릴리언트 커트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는데요. 바로 하트 앤 에로우입니다. 다이아몬드 속에 숨어있는 하트 모양과 화살 모양. 크라운 쪽에선 화살이 보이고 퍼빌리언 쪽에선 하트가 보이는데요. 마치 사랑의 큐피드를 상징하는 듯하지만 사실 하트 앤 에로우 패턴은 다이아몬드가 완벽한 대칭 구조로 커팅됐을 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패턴이지만 하트 앤 에로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커트 등급이 낮은 것 또한 아니라고 하네요. 하트 앤 에로우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크라운 각도와 버빌리온 각도입니다. 크라운 각도와 버빌리온 각도가 하나라도 안 맞으면 에로우에 문제가 있을 거고 하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58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크라운 베젤 8면과 버빌리온 메인면 8면이 모든 각도가 정확하게 만들어져야만이 이 하트 앤 에로우가 형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재가공된 다이아몬드의 커트 등급을 확인하는 김대근 대표. 페어 등급이었던 스톤이 엑설런트 등급으로 조정됐습니다. 이는 스톤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고 숨은 가능성을 연마 기술로 끌어낸 전문가들의 실력이 있기에 가능한 결과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라는 광물에 광채를 더하는 기술 속엔 수많은 수학의 원리와 빛의 원리, 그리고 첨단 광학 기술이 녹아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또 다른 보석에 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은은하게 고고한 품격을 반영하는 녹음의 빛.
단아한 색감 속에 담긴 신비로운 광채.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나아가 동양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여기던 보석, 바로 옥입니다. 47년간 옥에 숨을 불어넣으며 전통 옥공예의 맥을 이어가는 전정남 기능 전수자를 만났는데요. 삶의 대부분을 옥과 함께 보낸 그에게 있어 옥의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동양에서 아름다운 거는 옥의 이제 그 영롱한 그 모습의 하얀 색깔에 보이지 않는 자꾸 마음에 와닿고 자꾸 보이지 않는 끌어당기는 힘이 생겨요. 그런 모습을 생기니까 옥이 되는 게 돼서 아, 이게 아름답구나. 내가 이를 만들어서 내가 아름다운 거를 창조를 해서 뭔가 대중성 있게 만들 수 있는 거를 해야 옳다고 생각해요. 모든 보석이 그렇듯 품질 좋은 원석과 장인의 연마 기술, 세공 기술이 만났을 때 보석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지금은 데일리 주얼리로 옥을 선호하는 이들을 찾아보기 힘들지만 70년대까지만 해도 옷가락지와 옷비녀 등 공예품의 인기가 참 많았다고 하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국내에선 각성석의 일종인 연옥이 산출됐기 때문에 경옥의 녹색이 아닌 유백색을 띠는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70년대부터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했을 때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만큼 수요량이 많이 나가고 호황이 있었죠. 74, 75년 뭐 그렇게 해가지고 호황이 있었는데 너도 나도 이 옥을 많이 와서 이제 배우려고 많이 했어요. 배우고 많이 하는 상황에서 너무 호황이니까 사람이 모자랄 정도로 그 정도로 됐더라고요. 옥석 폐물 숙련 기술 전수자인 전정남 씨의 정제된 손길. 그 속에서 옥비녀의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모스 경도 6에서 6.5의 단단한 재질을 원하는 형태로 갈아내는 작업.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기기 소리와 진동 속에서도 손끝의 감각에 집중하기 위해선 오랜 시간 쌓인 경험이 필요하죠. 장인의 노하우는 세공 단계에서 빛을 발합니다. 한 손으로 비녀를 잡고 움직이는 동시에 다른 한 손으로는 물에 갠 고운 모래를 뿌리는데요. 이는 마찰력을 높여 보다 정교한 세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녀의 손잡이 부분을 가공하는 작업은 47년 경력의 장인도 집중력을 요하는 일이라고 하네요. 이게 하나의 완성과는 한 몇 년 걸려요. 지금 현대식이니까 지금 여기서 그래도 빨리 끝나는 거지. 이게 하나 작업 한 열흘 정도 넘게 걸려요. 현대적인 기기가 없던 그 옛날에는 어떻게 옥을 가공할 수 있었을까요? 돌을 깎아 혼이 깃든 작품을 만들어내는 고된 과정이 있었기에 옥은 기나긴 세월 속에서 신성함과 고귀함을 상징하는 동양의 보석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을까요? 중국의 옛 속담엔 이런 말이 있는데요. 황금은 값을 매길 수 있지만 옥은 그 값을 매길 수 없다. 이 시대의 보석으로서도 충분히 아름답고 현대적인 옥의 가치가 재조명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보석이 우리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주얼리가 되기 위한 여정을 알아볼 차례입니다. 어떠한 종류의 스톤이든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시키고 메인 보석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기 위한 금속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를 세팅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보석의 세계에선 금속을 다루는 세팅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죠. 분명 주얼리를 만드는 과정이지만 열을 가해 금속을 녹여내는 모습은 대장간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주로 사용하는 금속의 종류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녹여낸 금속을 형태를 잡고 망치로 두드리는 이유는 대장간과 동일합니다. 두드리면 두드릴수록 밀도가 높아져 단단해지는 금속. 이 금속과 만나게 될 보석은 어떤 것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공방 한쪽에서 보석 세팅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사람. 주얼리 디자이너 최우연 씨입니다. 보통 한 4, 5일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보통 왁스로 만드는 제품들은 이제 왁스로 기본 틀을 만들어서 금물을 부어서 만드는 과정으로 하면 하루에도 뭐 몇백 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핸드메이드라서 아까 금 망치질하는 그런 것도 밀도를 높이는 거 그런 것들이 캐스팅 제품이랑 완전히 차별화되고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세팅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통 뭐 일주일 정도 잡으셔야죠. 조그만 거 하나 만드는데. 푸른 빛의 스톤이 나비의 날개가 되는 과정. 주얼리 디자이너의 아이디어가 현실로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유색 보석의 아름다움으로 특별한 주얼리를 만드는 그녀의 일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주얼리 디자이너의 아이디어 샘. 이곳은 최우연 디자이너의 창조 공간입니다. 생각은 새하얀 종이에 선으로, 색으로 드러나 새로운 보석 장신구로 구현되는데요. 자연의 생명력에서 영감을 얻는 그녀. 스케치 속에 등장하는 작품 하나하나가 보통의 것과 다른 점은 꽤 개성 있는 보석들이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그림을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림을 오브제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려가지고 뭔가 기하학적이거나 이렇게 단순화된 것 그리고 대량 생산 제품을 제가 싫어해요. 제가 싫어하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다른 거, 그러니까 그 사람 위한 딱 하나의 맞춤 주얼리를 만드는 걸 좋아하죠. 일상 속에서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자신만의 특별한 멋을 드러내는 주얼리. 30년간 지켜온 디자이너의 고집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지위로 움직이는 건 시선을 사로잡는 유색 보석들입니다. 세상의 모든 색을 보석으로 표현하는 일이란 꽤 고민이 필요한 일일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보석의 컬러를 주얼리의 핵심으로 본 최우연 디자이너. 이제 유색 보석의 시대가 왔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과거에는 저처럼 유색 보석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근데 최근에는 이제 뭐 세계적인 브랜드들 이런 데서 유색석을 쓰니까 많이 그런 것들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저는 보석은 색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색깔이 주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모자르는 에너지를 색깔로 채운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좀 얼굴색이 안 좋다 할 때 그 반대색을 딱 해서 좀 더 얼굴을 돋보이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이 컬러풀한 주얼리가 트렌드예요. 그녀의 작품들 속에서 눈에 띄는 건
선명하면서도 개성을 강하게 드러내는 보석들의 컬러입니다. 스톤의 장점을 살린 디자인으로 자연의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주얼리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본연의 멋을 마음껏 뽐내는 듯한데요. 보석의 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주얼리 디자이너. 그녀에게 보석이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사실 보석이라는 것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석을 너무 두려워하세요. 나는 돈이 없으니까, 아니면 나는 검소하니까 보석 가지면 안 돼.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보석은 가지고 있으면 그 가치를 하면서 대를 물릴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에요. 물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옷을 철철히 갈아입듯이 패션 주얼리는 옷값 정도로도 또 살 수 있는 주얼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옷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옷을 심플하게 입으시고 멋진 보석으로 저처럼 이렇게 빛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멋내기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두냐는 거죠. 보석의 가치와 역할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르고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며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보석의 가치는 달라지는데요. 아름다움, 그 이상의 의미가 담긴 보석들의 여정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석이라는 돌은 시공간을 넘어 사람들 속에 존재하며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